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대출 관련해서, 그거 요즘 말이 많았죠? 얼마 전까지가 언론에서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즘에는 그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언론이. 뭐, 언론의 속성이란 게 그렇죠. 냄비입니다, 냄비. 그래서 여기 보시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여기서 다음번에 무너질 도미노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라고 이렇게 진단했다,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뭐길래 도대체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일단 그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말 그대로 부동산인데 주거용이 아니라 상업용을 말한다. 그래서 오피스 빌딩이라든가 뭐 공장, 상가, 호텔 이런 걸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오피스 빌딩, 뭐 상가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란 게 그런 걸 말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부동산 대출 점유율을 또 좀 참고로 보면은요. 지금 뭐 보이시죠? 가장 많은 게 높은 게 46%. 그래갖고 상가 등 유통시설입니다. 이게 46%나 거의 절반이 육박하고 있다. 이런 거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고. 자,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그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줬어요. 우리 집 살 때 주택담보대출 받잖아요. 같은 원리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대부분이 우리 주택담보대출은 만기가 길지 않습니까? 뭐 10년, 20년, 심지어 30년짜리도 제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는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만기가 그렇게 길면은 이거 유동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보통 3년에서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 되는구나 만기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23년인데 2025년까지 내후년이죠.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규모의 대출이 만기가 도래한다고 합니다. 3년에서 5년짜리가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거는 코베이시 레터라고 하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건 뭐냐면 시장 조사 기관이구나, 시장 리서치 기관이구나, 그냥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트윗을 이렇게 올린 건 자기 트위터다 트윗한 건데 3월 27일 날짜로 올라온 거거든요. 제가 그래서 한국말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 동안 2조 5천억 달러 이상, 이게 우리 돈 지금 환율로 한 3천조가 좀 넘어요. 3,200조, 뭐 300조 정도 되는데 요 3,200조 이상의 상업용 부동산 부채가 만기가 될 거랍니다.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70%는 소규모 은행 소유다. 무슨 말이에요? 규모가 작은 은행에서 거의 대부분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대출을 해줬다. 이 얘기요. 이게 가장 큰 문제 리스크라는 겁니다. 이 소규모 은행이 대다수를 이걸 갖고 있다. 이 대출 채권을.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은행 규모별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비율. 앞서 얘기했죠. 중소형 은행이 67.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코딱지만한 은행에서 빌려준 거예요. 지역은행이라고도 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저축은행? 그런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 대출에서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냐? 중소형 은행이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다. 대형 은행은 1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더 문제라는 거죠. 다 대부분이 상업용 부동산 대출이 중소형 은행에 쏠려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저당증권 CMBS라고 하는데 요게 연체율이 지금 상승 추세다. 그래서 연체율이 올해 2월달 기준으로 2.38%, 1월달에서 2월달로 급격히 늘어났죠. 올라갔죠. 이걸 보면 우리가 또 이 심각성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떠드는 거다. 그리고 자, 이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이 다 중소형 규모가 코딱지만한 은행에 쏠려 있다. 자, 이게 왜 문제라고 하냐?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요. 자, 이 상업용 부동산은 경기하고 직결되어 있다. 경기하고 금리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우리 그 일반 주택 아파트나 이런 것도 물론 영향 받죠. 안 받지 않죠. 받는데 상업용 부동산은 훨씬 더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직결돼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떤 메커니즘이냐? 자, 경기가 침체하면 공실률이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지금 늘어나고 있잖아요. 공실률. 그러다 보면 이제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은행이 담보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그 뭐 예 중에 하나 오피스 빌딩이다.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해줬는데 그 담보의 가치, 오피스 빌딩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담보의 가치도 떨어지죠. 그러면은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 만기 아까 3년에서 5년짜리가 대부분이라고 했는데 만기가 도래도 보통은 만기를 연장을 많이 해줍니다. 아니면 뭐 대환 대출을 일으켜갖고 또 그게 그거지만 어찌됐건 만기를 연장시켜주는데 만기 연장을 해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만기 연장 못해줘 거부해 일시적으로 일시 상환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장을 해줄 수 없는 이유가 또 담보 가치가 떨어져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그 중소규모 은행이 대부분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는 뭐 자산 규모도 그렇고 자본금 규모도 그렇고 말 그대로 코딱지만 해. 그러니까는 기초 체력이 안 됩니다. 펀더멘털이 안 되기 때문에 만기 연장해 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은 자, 연체율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연체율이 증가하는 직접적인 또 다른 이유는 고금리. 그죠? 기준금리 계속 올리죠. 긴축 기조죠. 고금리. 금리 올라가니까 이자를 감당 못 해요. 그죠? 차주가. 그리고 공실률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 임대료를 받아가지고 빨리 이자도 내고 갚아야 되는데 그걸 못하다 보니까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배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유식한 말로 채무 불이행, 디폴트, 즉 파산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걸로 끝이면 괜찮은데 이게 은행에 엄청난 타격을 준다고요. 뱅크런이 또 일어날 수 있다. 실리콘밸리 뱅크가 뱅크런이 발단이었잖아요. 그 뱅크런을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 이유는 또 뭐였어요? 국채를 잔뜩 들고 있었는데 국채 가격 기준금리 올라가니까 반대로 움직이는 금리 그 수익률 국채 수익률은 떨어지죠. 아니 죄송합니다. 국채 그 가격은 내려가죠. 예. 그 국채 수익률 즉 금리하고요. 국채 가격은 반대로 움직여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 보니까 채권 가격이 계속 떨어졌어요. 그 당시에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니까 국채를 잔뜩 투자해갖고 잔뜩 들고 있었는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근데 그거를 국채 가격 내려가니까 손해를 보고 팔 수 없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 스타트업 업체들이 거의 예금주의 대부분이었는데 스타트업 업체들이 힘들어지니까 이제 예금을 인출을 막 하는 거예요. 돈을 찾으려고 돈을 빼려고 하니까 그 돈 빼려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갖고 있는 자산의 일부를 팔아야 돼요. 팔아서 그 돈으로 예금자들의 예금을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그래서 그 갖고 있던 국채 일부를 팔았는데 그 갖고 있는 동안에 국채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손해보고 팔 수 없는 거야. 이게 이제 소문이 퍼지다 보니까 스타트업들 그 예금주들이 야, 이러다가 진짜 내 예금도 이거 못 찾는 거 아니야? 돈 돌려받지 못하는 거 아니야? 인출 못하는 거 아니야? 그래갖고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된 건데 제2의 뱅크런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은행이 파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은행은 물론 수익을 추구하는 뭐 사기업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데 동시에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은행이 파산해버리면 그 파장이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래서 이 은행이 위험하다 이러면은 뭐 금융위기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예, 그렇고 메커니즘은 이렇고 좀 말이 길었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럼 지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도대체 얼마나 안 좋길래 저러냐? 안 좋습니다. 지금 매우 안 좋습니다. 그 아주 단적인 예를 제가 한 2가지 정도 들어봤는데요. 여기 보면 헤드라인이 미국 대형 오피스 빌딩 주인들 잇따라 대출 못 갚고 채무 불이행 디폴트 배째 이렇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그 브룩필드라고 하는 자산 운용사가 있습니다. 여기도 꽤 규모가 커요. 이건 캐나다 그 자산 운용사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의도에 가면 IFC 몰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에요. 몇 년 전에 얘네가 샀거든요. 예, 그래서 좀 우리나라에 좀 알려졌죠. 근데 미국 LA에 있는 52층짜리 가스 컴퍼니 타워 52층이랍니다. 이 빌딩을 얘네가 샀는데 여기 세 들어있는 임대료 내고 있는 임차인이 누구냐? 딜로이트 유명하죠? 딜로이트 그리고 로폼 뭐 시들리 오스틴 같은 우량 임차인이 여기 들어가 있는데 이 건물 소유주는 누구냐? 캐나다 자산운용사 브룩필드입니다. 근데 얘네가 이걸 샀어. 그래갖고 샀는데 얘네가 살 때 자기 돈으로 삽니까? 대출 받았어요. 대출 받았는데 이 가스 컴퍼니 타워하고 또 그 LA
로스앤젤레스 주변에 있는 그 건물 2개, 그래서 총 3군데인데 여기를 담보로 잡히고 빌린 거예요. 7억 5천만 달러를 빌렸답니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근데 요거에 대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답니다. 예. 이자도 못 냈나 봐. 예, 이래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빌딩이 압류당했답니다. 압류당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핌코라는 또 자산 운용사 있죠. 핌코 유명하죠. 여기가 운영하는 또 펀드가 하나 있는데, 여기 이 펀드가 7개 오피스 빌딩을 매입하면서 17억 달러를 빌렸는데 금리 올라갔잖아요. 기준금리 계속 올리다 보니까 고금리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또 파산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70%에 육박하는 그 상업용 부동산, 이 대출이 다 중소규모의 은행에 쏠려 있다고 그랬는데 타격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문제라는 거다. 자, 상업용 부동산은 아까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경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직접적으로 엄청나게 받습니다. 그리고 금리하고도 직결이 돼 있어. 왜? 이 상업용 부동산 이거 매입하는 사람들이 자기 돈 100% 갖고 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그래서 지금 또 그 얼마나 안 좋냐? 지금 경기하고 경기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했는데 그럼 경기가 지금 얼마나 안 좋냐? 그 뭐 수도 없이 많은 예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 정크본드라는 게 있습니다. 정크본드. 본드가 뭐예요? 본드. 예? 붙이는 본드가 아니고요. 채권이라는 뜻이죠. 정크는 쓰레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 햄버거 이런 거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불러요? 정크푸드. 그래서 먹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쓰레기 음식이다 이렇게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한데 이 쓰레기 채권이다 이거예요. 이 정크펀드는 뭐냐면 채권은 아시겠지만 그 신용 등급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채권 정크펀드는 뭐냐? 내가 채권을 산다는 건 뭐야? 돈을 빌려주는 거잖아요. 채권 발행한 사람한테. 그럼 나중에 돈을 돌려받을 만기 때 됐을 때 돈을 돌려받을 확률이 매우 낮다. 돈 떼일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채권을 쓰레기 채권, 정크펀드라고 하는데 이 정크펀드에도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합니다. 정크펀드를 아무도 안 사냐? 사요. 그럼 사는 사람들 심리는 뭐야? 리스크는 높지만 떼일 염려는 많지만 대신에 이자를 굉장히 많이 준다. 수익률이 다르게 말하면 수익률이 매우 높다. 여기 보면 2023년 4월 10일 기준으로 정크펀드도 이제 등급이 있거든요. CC, 그러니까 더 위험한 정크펀드가 있고 덜 위험한 정크펀드가 있다. 이게 보면 등급이 있는데 BB 등급은 정크펀드 중에서도 그나마 돈 뗄 확률이 매우 낮은 그런 비교적 안전한 그런 정크펀드를 얘기한다. BB 등급. 그리고 CC 등급은 BB 등급보다 등급이 아래입니다. 뭐야? 돈을 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정크펀드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거는요. CCC 등급입니다. 이게 2023년 3월 20날 수익률이 15.6%인데 지금 그 4월 12일이 됐는데 15.3% 별반 차이가 없어요. 수익률이 안 떨어지고 그대로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반면에 비교적 안전한 BB 등급은 3월 20날 7.27%였는데 4월 10일 날 6.54%. 좀 떨어졌죠? 뭐 엄청 떨어진 건 아닌데 좀 많이 떨어졌다.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마찬가지야. 채권이기 때문에 채권과 수익률은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채권의 가격과 수익률은. 그래서 자, CCC 등급을 눈여겨보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수익률이 안 떨어진다는 거는 뭐예요? 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정크본드 CCC 등급이 매겨진 정크본드에 대해서는 눈길도 안 주고 있다는 거예요. 별로 안 쳐다보고 있다. 이거 리스크가 높다고 그래. 돈 뗄 확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의미하는 거다. 이게 만약에 BB 등급처럼 이 CCC 등급도 이 수익률이 많이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는 뭐예요? 반대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수익률하고 채권의 가격이랑. 그럼 CCC 등급의 채권 가격이 올라갔다는 소리인데 왜 올라갔다는 소리예요? 이 채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대로야. 수익률이 그대로 아무 변화가 없어. 그럼 채권에 대한 수요가 아무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아무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늘지가 않았다. 그럼 왜 늘지 않았을까? 경기가 그만큼 지금 안 좋을
안 좋다고 보는 거죠. 앞으로도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와중에 내가 이 쓰레기 같은 CCC 등급의 채권을 내가 왜 사? 미쳤어? 거기다 내가 왜 돈을 빌려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결론적으로 뭐에 대한 반증이다? 경기 침체가 일어날 확률이 매우 높다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 지금. 그런 걸 의미한다. 그럼 이거 상업용 부동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미친다. 우리가 이런 걸 볼 수 있다. 그리고 자, 경기가 불안할 땐 금은 뭐 지금이나 옛날이나 안전자산의 대명사잖아요. 골드바가 2달 동안 2배나 더 팔렸답니다. 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상업용 부동산은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경기하고 금리와 직결되어 있다. 직격탄의 영향을 받는다. 근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IMF 국제통화기금이요. 올 한 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내놨습니다. 페드 연준이죠. 연준은 이거 몇 분의 1이야? 0.4%로 내놨어요. 예. 그나마 IMF는 올해 1월 달까지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올해 1.4%일 거다 이렇게 전망했는데 여기서 좀 올렸네. 꼴랑 0.2%. 자, 근데 연준은 0.5%에서 0.4%로 이번에 낮춰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예.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과거 통계치를 보면 확률적으로 IMF가 더 맞춘 적이 많다. 연준보다는. 연준은 좀 IMF보다는 좀 덜 맞췄다. 그건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참고로 저는 뭐 이것도 옆길로 새는 얘기인데 저는 지금 연준의 파월 의장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못마땅합니다. 예.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거기다 또 고집은 굉장히 세다. 그래서 파월 의장을 빨리 해임을 해야 된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좀 못마땅합니다. 저는. 자, 그렇고 자, 이제 거의 다 돼 가는데요. 제 영상의 시간이. 자, 미국의 경제학자 중 10명 중 6명이 올해 금리 인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도 뭐 같은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 일각에선 그러죠. 다음 달 5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금리 동결하고 올해 하반기에 금리 내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어디까지나 주장일 뿐이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그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 다음 달 5월 달에는요 베이비 스텝 0.25 25bp 올리거나 아니면 동결로 가겠죠. 그러고 나서 하반기에 금리를 내릴 거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내릴 가능성 매우 낮다. 계속 동결로 갈 것이다 아마. 예, 특별한 뭐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은. 예. 그리고 지금 파월 의장도 아직도 매파적인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죠. 예. 아직도 매파 성향이 강하다고 봐야 됩니다. 발언하는 거 이렇게 보면은. 그건 왜 그럴까?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그동안 미국이 내세웠던 명분이 뭐예요? 미친놈처럼 그렇게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내세웠던 명분이 물가였잖아. 인플레이션 맨날 그 타령이었는데 지금 보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작년 6월 달에 9.1% CPI 상승률입니다. 이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9.1% 최정점을 찍고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예상치로 돼 있는데 3월 달 CPI 상승률 나왔죠. 5%로 나왔죠. 아마 5% 맞죠? 5.0% 상승한 걸로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물가가 확실히 잡히긴 좀 잡혔다고 봐야 돼요. 물론 아직 100% 안심은 못하겠지만 그럼 이런데도 불구하고 저 파월 의장은 왜 매파적인 발언을 아직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냐 도대체. 저 개인적으로는요.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재화 쪽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은 좀 어느 정도 잡혔다고 보는 것 같아요. 파월 의장도. 하지만 왜 계속 매파적인 발언을 하냐. 반면에 자산 시장 있잖아요. 자산 쪽의 인플레이션은 아직도 안심 못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 양반이 한번 뒤였잖아요. 예. 제가 뭐 예전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이거 금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인플레이션이 심상치 않다 이런 말 나왔을 때 아직은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다,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그냥 하면서 그냥 그거를 하면서 그냥 제가 차마 막말을 못 하겠는데요 지금 방송이라. 근데 차마 그러면서 하다가
뒤늦게 이게 아니구나 싶어갖고 미친놈처럼 막 그렇게 미친놈처럼 금리를 올리는 놈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올렸잖아요. 예. 그래서 지가 한번 아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뒤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울 것이다 지금. 그래서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거나 여지를 준다면은 시장에서 바로 또 달려 들어가 갖고 또 인플레이션 나오고 버블이 생길 것이다. 아마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는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시 또 자산 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또 득세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매파적 발언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더 웃긴 건 지들끼리 싸워요. 파월 의장, 연준 의장이죠. 그리고 옐런 재무장관이잖아요. 예전에 연준 의장이었던 둘이 또 치고받고 싸워요. 예. 하나 파월은 뭐 매파, 옐런은 뭐 굳이 말한다면 비둘기파. 예? 그래서 뭐 추가 금리 인상은 필요 없다 뭐 이러고 앉았고 누가 옐런은 파월은 계속 매파적인 발언하고 있고 지들끼리 싸우고 앉았네. 예, 참 형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렇고 자. 이게 지금까지 미국 얘기를 했잖아요. 주로 미국 얘기를. 우리나라도 미국의 영향을 받죠. 안 받을 수가 없으니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위주로 말씀드렸는데 이게 그럼 우리나라는 괜찮냐? 우리나라는 뭐 천하타평하고 있어도 되냐? 절대 그렇지 않다. 헤드라인 보면 입주가 1년이 지났는데도 텅텅 비었다. 월수좀 받아보려다가 이거 상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상가. 예? 아파트 밀집지역, 아파트 대단지에 있는 상가들, 예? 수도권 상가 거래액 3분의 1로 얼어붙는 수익형 부동산 시장 이렇게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절대 안심 못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기까지 해서 좀 최대한 좀 간결하게 최대한 요약한다고 요약해서 말씀드려봤는데 그래서 그 상업용 부동산이 이슈가 됐던 거고 결론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이슈는 절대 끝난 거 아니다. 조만간 다시 불거져 나오고 자칫 잘못하다간 어디서 하는 방 또 크게 터질 것이다 분명히. 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왜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좀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